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국민의힘이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오후 내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상황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 원안에서 이제 4조 1천억 원의 예산이 이제 감액이 된 그래프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 안에는 이제 대통령실,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 깎여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민생이나 치안 외교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생기면은 야당이 다 책임져라.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나라 살림 예산을 잘 짜와야 된다. 이번에 4조 1천억 원 감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조 1천억 원 중에 대다수가 2조 4천억이 정부 예비비 삭감입니다. 그럼 정부 예비비 삭감은 왜 일어났느냐? 지금 전년도에 정부 예비비 진행률이 몇 %인지 아세요? 짜놓고 쓴 거는 28.5%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 코로나라든지 국가의 특수한 일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 예비비가 3조 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갖다가 4조 원 이미 돌파했고요. 이번에는 4조 8천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 정부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급한 일 생겼을 때 쓰는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쌈짓돈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쌈짓돈을 집행률은 28.5%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4조 8천억이나 편성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너무 방만한 운영인 거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들이 그동안에 지금 벌써 몇 년째 세수 수입도 들어올 예산도 제대로 이렇게 맞추지 못해서 계속 예산이 펑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는 예비비를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계산해 놓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이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다음 논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당황스럽다라면서 수정안 내면 협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활비뿐만이 아니라 예비비도 있고요. 예.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잘랐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 관련해서 5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98% 8억만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전 시추의 성공 확률이 20%인데 21세기 최대 유전이라고 하는 가이아나의 어떤 시추 확률이 16%였거든요. 근데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전과 가스에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걸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심보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정부 예산의 1% 내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이 야당도 트럼프 제2기 출범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어떤 폭설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난재해 관련해가지고 매번 추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 필요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특활비 관련해서는요. 이게 그 돈이 아주 비밀리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마약 수사하고 딥페이크 그런 수사 있을 때 제보자나 그 수사에 있어야 어떤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선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영수증이 남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본인들도 이해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가 87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9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82억 원인데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전에 집권을 했은 만큼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검찰 수사, 사정기관에 대한 어떤 본보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를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죠. 이제 본회의 전까지 극적인 타결이 될 수 있을까 여부인데 그 사이에 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그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긴 하지만 예. 과거 전례로 봤을 때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 협상이 지리하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야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얻고 이런 그 연말에 이런 힘겨루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마저도 초유의 이런 감행 예산이 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뭐 예산안을 빌미로 해서 뭔가 정부로부터 양보와 그다음에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당이에요. 여권이 그래? 그러면 한번 문제 생기면 너네 다 책임져. 그냥 그대로 가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을 책임지는 건 여권과 여당이에요. 그럼 국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야당과 협상을 하고 달래야 되는데 사과할 때까지는 나 안 해.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는 그래? 그럼 통과시키자. 그럼 통과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필요한 뭐 정말로 마약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추경 요청하면은 야당도 얼마든지 추경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꼭 책임지고 아까 뭐 원전 얘기하시고 미래기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정책이고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야당을 설득하면서 야당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주는 그게 대화 타협이거든요. 그런데 뭐 전에 이거 물리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뭐 우리 뭐 협상 안 하겠다. 이건 뭐 이런 여당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앞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2시 본회의고 그 전까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자 생활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감액 예산 이렇게 또 야당이 날치기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여당이 과반의 의석을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적 우위를 담보해서 그 본인들의 힘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그걸 다른 말로 그걸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지검장 포함해서 감사원장 포함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특검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제 급기야 예산을 가지고 힘자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국회의장이 이 감액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소위 말해서 야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꼭 사수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약간의 기싸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우위를 위한 압박 카드로서 서로 간의 어떤 거센 멘트를 좀 주고받는 형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을 볼모로 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야당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감액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를 또 무시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본회의 전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보고가 된다고 하면 이제 4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를 막기 위해서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이나 야당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동안에도 이 특검 수용에 대해서 여권을 압박해 왔는데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정부에 대한 편파적인 그런 감사,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다가 불공정하게 기소권을 남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지도부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검찰의 그런 정말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법무부인데 법무부가 통제하지 못하고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나서서라도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기자회견 앞서서 했지만 네. 감사원에서야 우리 억울하다. 우리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 인사, 야권 대표, 부인에 대해서까지 정말로 10만 원 카드, 법카 쓴 것까지 탈탈 털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이 정말 하나둘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감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좀 이런 점에 있어서 감사원이 반발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이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감사와 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수적 우위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할 겁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과 감사원을 공격하면 뭔가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반 국민들 특히나 이제 중도 입장에서는 자꾸 체제나 어떤 제도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이라는 숫자가 결국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위 말한 보수 정당에서도 여소야대 있을 때 그때 국회의장은 저희 쪽이 하더라도 법사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상대당이나 아니면 여당한테 줬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권력의 어떤 균형 있게 배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과방위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주요한 어떤 상임위를 통해서 군사 작전 하듯 다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쪽 출신의 대통령까지 입법부 권력까지 갖게 됐을 때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회의적인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상 너무 과하게 힘쓰기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원이나 검찰 내부에 보수적인 분도 있고 중도적이고 또 진보적인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텐데 그런 기관들을 좀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탄핵이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직무 유기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장을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무조건 탄핵을 앞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요. 이게 과연 어떤 본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판이냐 제동이냐 그걸 넘어서서 뭔가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끄집어내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체제를 좀 뒤흔드는 그런 측면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있을 본회의와 관련된 내용 여쭤봤고요. 자, 이번에는 각 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약간의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기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최근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은 반대
입장을 이렇게 명확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이제 내놓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조금 분위기가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 달만 하더라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뭐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 헌법의 어떤 그 가치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입장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특별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과거와 입장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당내에서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사실 개파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걸 둘러싸고 뭔가 이번에는 좀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입장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입장 바뀌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과거 같았으면은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안 되죠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 한 대표가 대답을 안 해요. 이걸 언론에서는 모호함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소위 한 대표 흔들기, 저희 당내의 개파 갈등이 더 치열해진다면 11일에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한 대표가 조만간 뭐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10일까지 끝까지 모호함의 정치를 유지해 가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였었는데 4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 대표가 뭐 저는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 찬성할 겁니다, 이렇게 입장 표시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입장은 절대로 안 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호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과 친윤계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럼 지금의 상태를 쭉 이어간다라는. 그럼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은요, 예. 저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10일이 다가왔을 때 예. 친윤 쪽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 대표에 대한 구애와 그다음에 당내에서 한 대표 흔들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입장 표명 또는 뭔가의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한 대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모호함의 정치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 국힘 내부에 지금 개파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친윤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어떻게 안고 가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카드라는 게 이 안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막상 피면 책임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는 이제까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식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전대 이후에도 우리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라,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지 특검을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수용하는 이유가 당원 게시판 문제라는 그 측면에서 내가 이제까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은 국민과의 약속 속에서 이거를 갑자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당원 게시판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배우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는 일인데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면 돌파해서 용기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끄집어 내리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저희 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감액 예산에는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 차리고 서로 간에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해서 이관계에 속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들의 민생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오늘 현장 최고위를 대구에서 열기도 했고 주재했고 또 아무래도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연말 연시에 민생 행보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런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놓친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 불신을 받기 딱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민생 행보는 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는 TK를 방문을 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좀 호남을 또 방문을 합니다. 지난 위증교사 무죄 선고 이후에 먹사니즘, 민생 행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도층 확장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10일 표결, 특검 표결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이 이런 정치적인 공세, 주말 집회를 포함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공세 속에서 민생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결국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민생 행보와 또 정권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 특검을 고리로 한 두 가지 고리들을 다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 민생은 어려운데 너넨 쌈질이나 하고 있냐 이런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대표가 뭐 폭설 피해 현장 가서 야당 비판하는 것 좋지만 일단 당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재난, 그러니까 폭설 피해가 있는 지역에 가서 어떤 예비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보고요. 장소의 정치학을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외연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먹사니즘 그리고 보복 정치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의 어떤 진정성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민주당의 아버지, 민주당을 위한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본인의 말과 민주당의 행동은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먹사니즘은 그냥 분칠을 한 어떤 이미지 정치고 실제로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막간이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훈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